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한국어를 배우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미국? 일본? 아닙니다. 놀랍게도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 위치한 작은 나라 네팔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이 단순한 유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아니라는 것. 의사, 변호사, 교수, 심지어 스님과 군인까지. 지금 네팔 전역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한국어가 지구 반대편 가난한 농촌 마을의 운명을 바꾸는 언어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청년은 가족의 모든 것을 팔아가며 이 언어를 배웠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하나의 언어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마을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잠시 1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포카라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순일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농가의 막내 아들이었던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어로 사연을 적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믿기지 않거든요. 지금도 가끔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국어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제 운명을 바꾸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왜 네팔의 청년들이 그토록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밤을 새우고 왜 저처럼 가진 것 하나 없는 청년이 온 가족의 삶을 걸고 한국어 학원을 다니게 되는지 조금은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게는 3명의 형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집안은 가난했지만 형제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소 2마리와 반 몇 평으로 저희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셨고 어머니께서는 손으로 카펫을 짜서 아주 조금씩 돈을 모으셨습니다. 저희 집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그 소들은 아버지께서 직접 어릴 때부터 키우신 귀한 존재였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조용히 마을 장터로 그 소들을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이라, 네가 잘 되면 우리 모두 잘 될 수 있단다. 그러니까 마음껏 공부해라. 이건 투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저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모으신 저금 항아리를 조용히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그 항아리 안의 동전과 지폐는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큰형이 저에게 장학금을 양보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원래 그 장학금은 마을 청년회에서 주는 것으로 큰형이 컴퓨터 교육을 받기 위해 준비하던 소중한 기회였어요. 하지만 큰형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일, 네가 성공하는 게 우리가 성공하는 거야. 난 괜찮아. 지금은 너에게 모든 걸 걸어야 할 때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 사랑과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꼭 한국어를 마스터해서 반드시 한국에 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물을 주고 곡식을 돌보는 일은 고된 노동이었지만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가 되면 서둘러 아침을 먹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포카라에 있는 한국어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끊겨 학원까지 걸어가는데 3시간이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일수록 더 이를 악물고 책을 펼쳤습니다. 학원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조차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와 어, 오와 우 같은 기본 모음도 헷갈리기 일쑤였고 발음은 정말 힘들었죠. 감사합니다를 아무리 연습해도 감사합다가 되어버려서 선생님께서도 웃으셨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원 옆에 있는 도서관에 남아 하루 종일 복습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도서관 지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저는 매일매일 한국어 공부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다시 밭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아버지 혼자 일을 하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둠이 내리고 나서야 제 방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한국어 교재는 너무 낡아서 페이지가 찢어졌지만 저는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감동시킨 존재는 다름 아닌 대장금이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USB에 담아주신 이 드라마를 보며 저는 한국어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어요. 소녀가 정성껏 준비했사옵니다 라는 대사 하나하나가 저에겐 살아있는 한국어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자막을 보며 따라했고 나중엔 자막 없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매일을 한국어와 함께 살아가며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가겠다. 그리고 가족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점점 단어와 문법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뿌듯했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밭일을 하시다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농사일은 말 그대로 저희 가족의 생계였고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게 된다는 건 바로 수입이 끊긴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이라, 너는 이제 학원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 아버지 없이 밭을 꾸리는 것도 벅찬데 너까지 집을 비우면 안 되잖니. 어머니의 그 말은 제게 있어서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노력도 가족의 희생도 이제 다 소용없게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었어요. 제가 포기한다는 건 가족의 희망이 무너진다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 다음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포카라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로요. 식당에서는 접시를 닦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손은 항상 거칠게 갈라졌고 냄새가 옷에 벨 정도로 힘든 일이었지만 하루 300루피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학원비와 교재 그리고 버스비에 소중하게 쓰였죠. 낮에는 그렇게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다시 촛불 아래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하루 2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마음속에서 힘이 솟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 수,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발음, 그리고 드라마 속 대사가 이해될 때의 기쁨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주 모의고사를 봐야 했고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반드시 넘어야 할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취업 비자 EPS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일이 다가왔을 때 제 가족은 다시 한번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달밭을 정성껏 차려주시고 큰형과 둘째 형은 각자의 일당을 모아 제게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가족 모두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시험은 제 인생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희망을 위한 시험입니다. 카트만두의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청년들이 저처럼 긴장한 얼굴로 복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모두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겠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누구보다 간절했음을 믿고 싶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얼어붙은 밭에서 일하던 기억, 비 오는 날 진흙탕 속을 걸어갔던 길,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외우던 단어들, 촛불 아래에서 눈을 비비며 읽던 교재들. 모든 순간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발표날.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확인하던 중 제 수험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이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집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저희 집 앞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북을 치고 누군가는 전통 춤을 추며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부여잡은 채 제 어깨를 감싸며 흐느끼셨습니다. 순이라, 너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다. 넌 우리의 희망이야.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여, 저 갑니다. 절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 저 반드시 그곳에서 성공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마음은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기내식도 제대로 못 먹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어릴 때부터 꿈꿨던 그 땅. 한국. 제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땅에 도착한 그 순간 인천공항의 반짝이는 조명과 정돈된 시설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처음으로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향했을 때 기사님께서 무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가? 라는 아주 간단한 말도 너무 빠르고 강한 억양으로 들려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저 예, 죄송합니다. 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 도착한 첫날 밤 룸메이트 형님께서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지만 제 어눌한 발음과 느린 말투는 서로를 답답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친절했지만 가끔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 순간마다 작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말을 하면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조차도 왠지 모르게 저를 이방인으로 느끼게 만드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음식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팔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기후와 음식에 적응하지 못해 자주 배탈이 났고 매운 음식은 도저히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반찬을 건드리지 못했고 결국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아무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었고 고향 친구들이 그리웠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곳까지 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토록 노력해서 온 한국이었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방에서 몰래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허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저를 마중 나와 흐느끼며 웃던 그 얼굴, 큰형이 장학금을 양보하며 지어주던 미소, 어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건네주셨던 그 말. 순이라, 네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랑스러워. 그 말이 제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제 발음을 휴대폰에 녹음해서 듣고 또 듣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쳐나갔습니다. 공장 동료들에게 부탁해서 자주 쓰는 표현들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틈틈이 한국 드라마와 뉴스를 보며 말투를 따라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외국인 스피치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망설였지만 이젠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피치 주제는 한국에서의 삶과 나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어는 저에게 생존을 위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다리입니다. 연설이 끝난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쳐주셨고 회사 대표님께서는 제게 다가와 말하셨습니다. 순일 씨, 한국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EPS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국어 공부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가 하나둘 늘어나더니 어느덧 제 이야기를 보고 힘을 얻었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지역 다문화센터에 초청을 받아 정식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향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순이라, 내 이야기 덕분에 마을 아이들이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한단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다리를 한국어로 이어진 이 희망을 반드시 고향 마을로 다시 가지고 돌아가겠다고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대학교 졸업도 앞두고 있었지만 저의 진짜 사명은 고향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키워준 한국에서 배운 것들, 언어, 문화,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을 나누는 용기를 가지고 네팔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출국 전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회사 동료들, 대학교 교수님들, 다문화센터 학생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게 된 분들까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순일 씨, 당신은 진짜 한국과 네팔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저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두려움과 외로움뿐이었지만 이제는 확신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하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어릴 적 친구들, 학원 동기들, 그리고 심지어 제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시작했다는 청년들까지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울었습니다. 순이라, 네가 한국에 가서 얻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그 말이 너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간 가족과 시간을 보낸 후 저는 마을 한복판에 작은 건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과 한국에서 받은 후원금으로 한국어 희망센터를 세우기로 한 것이죠. 3개월 뒤 드디어 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1층에는 한국어 교실과 컴퓨터실, 2층에는 도서관과 상담실이 있었고 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언어는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한국어로 연결된 꿈의 공간. 첫 수업에는 30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그중엔 제 조카도 있었고 이웃마을에서 걸어서 3시간이나 온 청년도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 발음부터 문화 예절, 면접 준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까지 모두 가르쳤습니다.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제자 중 5명이 EPS 시험에 합격한 것이죠. 그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국에 가서 수많은 순이리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다리는 이제 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놓고 있는 것이라는 걸요. 그 후로 제 이야기는 KBS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방송을 본 한국 시청자들의 감동 어린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매달 정기 후원을, 누군가는 교재를, 또 어떤 분은 직접 네팔까지 와서 센터를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저를 처음 도와준 김민수 선배님과 박영희 누나가 휴가를 내고 네팔까지 와주셨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순이라, 네가 한국에서 우리에게 준 걸 이제 우리가 네팔에서 갚으러 왔어. 그날 밤 우리는 촛불 아래서 한국어와 네팔어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 언어가 국경을 넘는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센터에서 매년 50명 이상이 EPS 시험에 합격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한국에서 일한 뒤 다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에게 희망의 플랫폼이 되었고 이제 구독자는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말 뜻깊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다문화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이었죠. 5년 만에 다시 밟은 인천공항에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포럼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처음엔 제게 생존을 위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과 네팔 그리고 세상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희망의 길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한 청중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일 씨,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운 이유는 단순히 가족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희망을 나누고 다리 위를 함께 걷기 위해서였던 거죠. 지금도 저는 네팔과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를 잇는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사람을 잇고 문화를 나누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의 언어가 누군가의 인생, 아니 한 마을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닿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한국어로 인생이 달라진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